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주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까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예. 자, 최강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한 대로 앉았습니다. 누가 앉으라 그랬어요? 저기 애인인가요? 원래 제일 멋진 분들끼리 가까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양복 컬러를 배려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헷갈리고 앉으세요. 김대현 기자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기각되고 뭐 어떻게? 네, 너무 사건들이 많았고.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별도 외곽팀에다가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댓글을 달아라. 그렇게 해서 운영됐던 곳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곳이 네. 국정원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모임 양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양지회에 전 현직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일종의 외곽 팀장들을 운영하고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외곽 팀장들 일단 30명, 18명 했고 48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SNS는 좀 자주 바뀌고 트윗팀은 자주 바뀌어갖고. 그렇습니다. 48명 중에 국정원, 전직 국정원 출신 양지회 소속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이 기각된 요 분들도 이른바 외곽 팀장 중에 한 분들로 활동했던 그리고 분들이죠. 네. 일단 국정원 소속이었던 양지회 멤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을 하고 나니까 검찰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 해갖고 예. 반발을 했고요. 그 반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법원이 또 재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어떻게 반발을, 최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범죄 혐의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박모식이 양지회 현직 간부인가요? 양지회. 네.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원래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게 범죄 중대성이죠. 범죄의 중대성. 예. 지금 저 영장 기각 사유와 관해서 제일 많이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논리는 일단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상식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사람을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들어야 될 비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냥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흔적, 그러니까 애초에 댓글 달고 이랬던 작업들을 지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흔적이 다 발견돼 있고 이 사람이 달리 뭐 수사가 거의 다 진행이 돼가지고 범죄 혐의가 다 발각이 돼서 이제 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증거 인멸은 다 그 근거가 남아 있고. 네네. 앞으로 추가로 뭐 또 증거 인멸할 게 네. 건덕지가 남아 있냐 네. 이런 얘기는 더할 쉽게 것도 얘기하면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일견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어디 가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자기의 어떤 화풀이를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부 기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또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 법원의 당연한 입장이고 또 의무이기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세 가지가 범죄 소명, 도주, 증거인멸 이렇게 됐었나요? 그 구속영장 청구요. 주거 부정. 주거 부정.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범죄 중대성. 중대성. 근데 이제 도주, 증거인멸, 주거 부정 이런 거 갖고는 따질 수는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게 범죄 중대성. 이 댓글 부대가 지금까지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범죄성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일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을 못 봐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서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공작을 한 사람들의 숫자, 규모, 내용 이런 것들이 시기가 조금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아질 수 있고 예. 또 관련된 진술들이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이제 수사팀으로서는 좀 아쉬워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뭐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검찰이 성토하고 나서는 거는 그렇게 저는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백히 사법부의 권한인 것이고 검찰이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점잖게 반박하고 또 재수사나 증거 보강을 통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인신 구속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치인 것은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되는 건 맞고 그걸 또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이 앞장서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거는 인정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우리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우리 오민석 부장의 경우에도 과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속에 대해서 엄격하게 계속 일관해 왔느냐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이런 정도까지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독 더 치밀한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있는 거죠. 이종 평론가님, 오민석 부장판사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오병우 전 민정수석 그 영장도 그러니까 기각을 해서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신상 털기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서울대 선후배 관계라는 거 그거 말고는 서울대 이렇게- 법대는 뭐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그 말고는 옆에 계신 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뭐 딱히 더 이렇게 더 포착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뭔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좀 내밀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부의 그 추측과 더불어서 예.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철저하게 해명을 좀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얘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종 평론가님, 뭐 제가 이제 오민석 부장판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과 뭐 내밀한 관계가 설사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다 기운 정권 아니에요? 부장판사쯤 돼갖고 그때의 이런 걸 갖고 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는다. 이건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이제 행보를 가져갈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뭐 보수 진영으로 가서 뭐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거나 혹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행동도 역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게 이렇게 있네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네. 이건 뭐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지을 문제는 좀 일단은 아니다. 예. 예. 최강 변호사님, 일단 영장 전담 판사, 부장판사. 예. 꽤 그 법원 내에서는 에이스고 꽤 요직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게 고등법원 그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케이스 아닌가요? 이 자리가? 아주 유력한 자리가 되고 예. 그 전에 한번 통계가 발표됐는데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치고 고등부장 승진을 못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한 거죠. 명밖에 없었죠. 네, 예, 네. 제 이름까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예. 그런데 이번 우리 오민석 부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구 정권이나 구 권력의 어떤 핵심이나 이런 세력들이 예. 무슨 로비를 했거나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본인의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나름 선두라고 평가를 받고 요직을 거치는 일종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예. 은근한 어떤 그 엘리트식 내지는 아주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간에
우리 오민석 부장 뿐만 아니라 여러 소위 법원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정통 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판결 성향이나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경도돼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지회라는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 출신이고 또 국정원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 그 기득권 세력 보수층의 입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어두운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지회라는 이름도 뭐 거기 원훈이라고 했던 김종필 씨가 써줬다는 거죠.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지라는 말을 자꾸 갖다 붙이고 예전에 뭐 저기서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축구팀도 양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8년도에 창설된 양지팀. 예전 양지팀, 여기 그러네요. 양지회. 예. 저는 양지맨 사람으로서 되게 불만인데 양지라는 양지팀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68년도인가요? 이태리 그 올림픽에서 네. 북한 팀이 4강까지 가잖아요. 4강인가 8강? 4강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갔죠. 그걸 보고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북조선 팀이 저러 가는데 뭐 하냐? 그래서 급히 만들어서 국정원 소속의 양지팀이 국가대표팀이 되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군이나 국정원 이런 거의 역할을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일부의 문제는 정보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파생되는 문제 아니냐라는 시각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본인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소된 분들 중에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증거 은닉 혐의는 은닉과 인멸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댓글 작업을 해놓고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 일부 지우고 뭐 사람들하고 말 맞추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잡혔다는 건데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예. 하죠.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자체에 이미 구속영장에 발부돼야 되는 사유가 적혀져 있는데 이미 다 없애버렸으니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근데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 은닉한 은닉하려고 시도한 예. 그 자료 중에는 아주 결정적인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PC 하드디스크도 이제 사실은 파쇄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해서 보니 때려 부신 것도 복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때려 부시진 않은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 파쇄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압수를 해서 이걸 복원을 시켜봤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월별 그러니까 활동 일지 예. 이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허. 굉장히 중요한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댓글 활동 예. 한 달 동안 뭐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가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 자료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증거인멸할 게 없느냐? 아까 이제 그것도 이제 판사가 고려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증거인멸할 것들에선 굉장히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분명히 단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막 연락도 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휴대폰 이것도 사실은 다 압수 대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팀장급뿐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 팀원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양지회 같은 경우에는 팀 멤버 구성원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네. 예. 보통 일반적인 팀은 뭐 5명에서 뭐 10명 뭐 사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 팀은 그러니까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무려 1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분명히 그 100명 소통을 정도면 한 국가의 사이버 체계를 들었다 놨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에 10개씩만 댓글을 단다고 해도 예. 보십시오. 1000개 아닙니까? 그 팀에서만 생산되는 댓글 숫자가.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간에 서로 그렇게 소통하는 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댓글만 생산한 거 10개씩만 해도 10개 그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키보드 워리어들 앉으면 뭐 한 100개, 뭐 200개 하고 또 리트윗하고 날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SNS 체계를 거의 사실은 거의 장악하고 예, 움직일 그러니까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계속 증거인멸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고려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더욱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떤 분이요 이종훈 평론가를 딱 찍어서 저한테 문자가 보내와갖고 이종훈 평론가가 여기서 하는 입장과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평이 틀리다.
맞추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종훈 평론가를 막 비판한 거야. 지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다른 경우를 한 2번쯤 들어오니까 저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 죽을 시간 넘는 사람인데 이종훈 평론가가 다른 데서 한 걸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고 댓글이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 댓글이 2번쯤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몰고 간단 말이죠. 예, 보니까 좀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우리 PD 작가들한테는 물었어요. 다른데요? 좀 입장이 틀리대는데 그러니까 PD 작가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의심스럽고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다루는 이슈를 다른 뭐 예를 들어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댓글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아니, 잘 근데 어쨌든 다루지 제가 않아요. 댓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그렇기도 얘기해 주는 하고 거예요. 또 우리 정봉주 앵커가 질문하는 그런 류의 질문을 또 안 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답을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굉장히 한다는 건가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와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정말 글이 문자가 오잖아요. 제 전화번호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럼 문자 많이 와요. 방송 끝나고 나면. 근데 그걸 보고 영향을 안 받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댓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댓글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난 이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 증거인멸 지금 한 것도 증거인멸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댓글이 읽어도 쫙 달려봐요. 그럼 맞네? 이렇게 영향이 간다는 아니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 댓글 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예. 이렇게 쭉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노모이 전 기획실장이 달았다는 댓글 이런 거. 그걸 지난 대선 때 제가 보면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라고 수긍했던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 국민들 얼마나 영향을 많이 아니 받겠습니까? 정치 평론가에게 영향을 주는 댓글을 썼다? 그러니까 개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마 씨, 어마 무시할 때 어마. 네. 허리케인 어마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한창 플로리다를 통과하고 예, 있죠. 플로리다 통과하고 있어요. 허리케인 어마. 그건 모르세요? 정치평론가는? 알죠. 아니, 김대영 기자님. 네. 검찰의 반응이 재밌어요? 아까 이제 최강 변호사는 네. 검찰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감정도 섞여 있고 이제까지 기각된 거에 대해서 좀 켜켜이 뭐가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검찰의 반응이 오버액션이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들이 또 다르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 의원님은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예. 큰 상권을 치를 때, 이를테면 대전을 치를 때 각 캠프에서도 캠프 산하에 조그만 팀을 두고 조그만 사무실에서 상대편의 나쁜 얘기들은 퍼날리기도 하고 우리 편 좋은 얘기들은 댓글도 막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그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용인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문제는 정부 그리고 또 국정원이 개입돼서 이 댓글을 달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양지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퇴직해서 양지회라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이 모임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실장을 했던 분이나 지금 현재 뭐 그 간부로 있는 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대중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CG로. 예. 예를 들면 이게 심리 전단장을 했던 뭐 민병 얼마 전에 검찰 출두해서 또 조사를 받고 갔는데 그런 국정원의 잠깐만요. 네. 예외시 기각되고 또 그 다음 건데요. 그 내용이. 자, 이 사유를 자, 이게 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왔으나 최근 1년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애들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어.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들 사이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이른바 음모론이죠. 이게 뭐 전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언문을 썼어요. 네. 결기를 다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거. 우리 대학 때 봤던 대자보 내용인데요, 저건. 근데 저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일반 대중은 판사를 접할 일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아, 저는 사법하면 일반 대중은 아니네. 판사로 수시로 접했으니까. 사법하면은 검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예. 검찰 조직이 왜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냐? 김 검사와 박 검사와 최 검사가 하는 수사가 다르다. 그래서 나한테 불편부당하다. 이게 이제 일반 대중의 목소리였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 대중이 기관, 검찰을 상대로 해서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기관 대 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해서 표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약간 검찰 스스로에 대한 자질도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고려가 있는 아닌가 의심한다.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인 공격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런데 일견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게 서울중앙지검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예. 검찰의 입장이. 우리 검사장 윤석열 검사장이 과거에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물먹었죠. 2012년, 23년에. 예, 겪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정원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를 좌절시키고 수사를 망가뜨리는지를 직접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야, 이게 법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이 수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수사인데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 자기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제일 큰 일이고 중요한 일로 보이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옛날처럼 다른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그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게 또 전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도 사실은 당당하게 이게 내용이 이렇고 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를 않고 그냥 검찰이 법원한테 이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법원도 지금 여론의 심각성을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보강 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청구하면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예. 오민석 판사가 계속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다른 판사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증거가 또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국정원 예. 엔터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문건 관련해서 또 더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보강이 되면 이번에는 또 그 지난번에 이재용 영장 기각 후에 발부된 것처럼 예. 우병우는 한 번 기각됐나요? 두 번 기각됐나요? 두 번 기각됐죠, 우병우가. 두 번이죠. 네. 최 변호사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판사, 네. 검사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뭐 수시로 검판사를 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 같이 사법고 실패했고 서로 감정이 원래 있나요? 좀 아웅다웅 하나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은데 친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조직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 논리에 아무래도 자기가 더 길들여지기가 쉽고 검찰 입장은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다 보니까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 맞건 전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언론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니까 있는 일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검사들은 아니 같은 시험 봐가지고 같은 연수원에서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지금 갔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예. 법률가로서 견해가 달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 거라면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차원의 큰 틀에서 문제는 있지만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과연 심각하게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격투기니까님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낮에 커피 마시다가 그 UFC 김동현 선수 예. TV에서 볼 때는 한번 붙으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등치가 이만해갖고 그래서 이종훈 격투기로 생각이 자꾸 들어갔고 저만 보면 자꾸 두려워지세요? 예. 지금 개그 날리시는 거죠? 네. 자, 국정원 엔터팀. 야, 이 정도쯤 되면 이게 한겨레 21에 하호영 기자가 특종을 한 건데 제가 3주 전서부터 이제 뭐 다른 방송에 나오라 했더니 뭐 하는 게 있다고 못 나오겠다고. 그래도 이제 마침내 어제인가 그제 통화했더니 제가 문서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어제 발부가 됐나 오늘 발부가 됐나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죠. 예, 그다음에 한겨레 20일 나왔죠. 어제 네. 새벽에 저는 이제 새벽에 자니까 새벽에 기사 뜨기 시작하더라고. 어제 밤 늦게서부터 국정원 엔터팀 대통령이 직접 안보로 챙기는 에어포스 원 이런 영화 같은
국뽕 영화를 만들자. 네, 그런데 이게 영화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댓글 작업하고 예.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게 동전의 앞뒤면이다. 같이 진행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댓글과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화계에 대한 불법 사찰을 사실은 한 거 아니에요. 예. 민간인 불법 사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계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그건 거죠. 그래서 영화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하고, 또 어떤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지도 파악하고, 또 이제 우파 지향적인 영화를 만들 만한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사실은 자금 지원도 해주고 해서 영화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오늘 보도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는 만들어지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 비슷한 류의 영화들은 만들어진 거로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시장이라든가 연평해전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국정원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영화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작사 조인 다 때려서 나온 영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투자 배급사를 우선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 작업을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도록 하고, 또 사실은 약간 진보 성향의 영화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걸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법 사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이번에 이 엔터팀 소속이 어딘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들었던 바로 그 추명호 국정원의 우병우 라인이면서 육사 41기 추명호 국장 아닌가요? 국장 맞죠? 그렇죠. 예, 네, 또 알자회 멤버인 그 사람이 담당한 것이 뭐냐면 국내 정보 수집하는 파트잖아요. 이른바 국내 그러니까 정보관들, 그러니까 정보관들을 다 장악해서 관리하는 파트의 국장이었단 말이죠. 정보보안국, 그죠? 자, 거기에 엔터팀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엔터팀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뭐 언론팀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추명호 국장 휘하에서 이뤄졌던 대규모 불법 사찰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그거를 통한 직간접적인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압력들, 그런 것들의 한 부분이 지금 드러난 거다. 예. 물론 이제 가장 심각한 분야인 건 분명하죠. 예. 김대영 기자님, 저 팀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아주 오래 전서부터 2013년 10월에 특종을 했던 사이버 사령부 그 추적하던 그 팀들이거든요. 네. 탐사보도 팀 출신에.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사감을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우병우를 또 오랫동안 추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사 언론서부터는 저분들이 방송에 나오면 이제 절독률이 높아지니까 예. 이른바 이제 물을 먹고 한 그 주간지로 한 건데 또 특종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저 기사를 보면 댓글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려고 했고, 문화산업을 통해서 사회 여론을 정말 조작하려고 했고, 어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끔찍한 일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을 좀 덧붙이자면 국정원 직원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이제 만약에 엔터팀이 있었고 이 엔터팀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서 이 기사가 완성도가 높았으면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예컨대 어떤 영화계에 있는 특정 인사의 워딩을 근거로 기사를 쓴 거다. 물론 이 워딩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기사로 소화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 엔터팀이 얼마나 잘못된 부정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 와닿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영화 시장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영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탑 레벨에 있는 감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정원 직원이 접촉했던 이분과 나는 대화로 미뤄봤을 때 예컨대 예를 드는데 에어포스원을 예를 든다거나 예. 이런 거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탑 레벨의 감독은 아니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엔터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활동 상황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명확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좀 정말로 이런 짓까지 서슴없이 했단 말이야라고 예. 해서 공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기사는 그 전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의 감으로서요. 보통 그 첫 번째 기사에서 완전 꼭지를 따른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툭 던져놓고 네. 대응이 나오는 걸 보고 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저는 이제 뭐 조금 더 있다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서 조금 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경쟁사니까 좀 배 아픈 시기의 질투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좀 폄하하는 건가요? 뭐 배는 아프지 않습니다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표정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엄청난 특종을 한 거죠. 예, 하기는. 그럼요. 예. 그래서 뭘 남겨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확인됐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기사가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 팀들이요, 그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미용실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날 아, 예. 그 청와대 들어서 올림머리를 했다라고 하는 정치 자매. 정모자매. 네. 예, 그 미용실 네. 그 토니 앤 가이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토니 앤 가이 그 미용실을 네네. 그 특종으로 그 기사를 잡아냈던 그 팀들이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독자 입장에서 좀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예. 이게 그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 시절에 이 영화계는 좌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얘기를 기사가 했다는 거 나왔었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변호인 나온 CJ 이미경 씨를 찍어내려서 예. 미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예.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또 문학의 사찰을 이후에 또 그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그 국정교과서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 지금도 국민들한테 어떤 일정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하. 우리 뜻대로 어떻게 세상이 말하자면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충실하게 추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깐에는 충성한답시고 지금 영화계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봐도 지금 너무 유치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액션을 해가지고 무슨 주인공으로 멋지게 나오는 영화를 해주면 30억 주겠다 막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문화를 모르고 얼마나 세상에 뒤처진 발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딱 그 간첩이 들어가고 청와대에서 뭐 테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림머리에서 비닐을 딱 빼고갖고 팍 던지고 간첩 목에 탁 맞고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이 대한뉴스 시절에 이제 향수가 있는 거죠. 전 대통령은. 대한뉴스 하면 우리 시청자들 못 알아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한뉴스. 그러니까 극장에 딱 가서 영화 보기 전에 무조건 대한뉴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봐야 이제 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향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릿속에 꽉 있었던 거죠. 예. 그때는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산업 역군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줘. 이제는 뭐 그때 예. 뉴스 기억나세요? 대한뉴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100만 수출탑을 하사하시고 네. 수출 100만 달러 수출을 했다고요. 잘 어울리시는데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이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30억 제안 받은 분은 거절을 하셨어요. 그 감독님은.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인 감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사에 나왔나 이번에? 그러니까 딱 누구도 아무개다라고 얘기는 안 하나. 오,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았어요? 아니요, 투자배급사 쪽에 그걸 해서 하여튼 우파의 그런 그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나왔다. 예를 들면 뭐 국제시장과 하여튼 그 두 개의 영화를 연평해전 두 개를 지금 그 둘 다 들어놨어요. CJ에서 제작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게 지금 이제 이번 보도에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드려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 뉴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영화계의 큰 손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러셨습니까? 예, 잘 모르시잖아요. 전 영화계 양손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제가 30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체질적으로 보면은 뭔가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지향하는 바를
사회건 국가건 여타의 어떤 집단이나 세력들이 그거를 추종해가지고 가는 것이 곧 애국이고 예.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학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좌파를 얘기하는 게 사실 저분들이 얘기하는 좌파가 제일 많은 데는 정치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자기들이 근데 그 문화계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배화 계속 해왔던 걸 보면은 다른 데는 뭔가 이렇게 조직이 있고 돈으로 통솔할 수 있고 자리를 줘가지고 꽂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영화는 영화계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역량을 가지고 일종의 외국 영화 블록버스터도 제압하는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막 흥행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었나 봐요.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볼 변호인이 때는- 천만 넘어가면서 그거에 그럼요. 대해서 예. 그 무척 불안한 감을 그 노출을 시켰다라고 예. 하는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암살 같은 영화도 사실은 그 최동훈 감독이 무슨 정치성 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러네요. 아닌데 거기서도 친일파들을 정말 정면으로 그렇죠. 질타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싸워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예. 이런 대사들이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수로와서 그 박혔던 거 아닌가 마지막에 싶어요. 전지현 씨가 암살하면서 임시정부 주석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뭐 이런 대사가 무척 감동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반대 현실성이 입장에서 없는 볼 때는 건데. 자, 김대영 기자님. 네. 그럼 이게 이제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증거가 되나요? 아직까지 그 새로운 증거로 이 지금 엔터팀의 활동을 검찰이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의 진술이라는 것은 반대 진술도 또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 반대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예, 사실은요. 무언가 실마리는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댓글 운영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는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운영 패턴도 똑같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 가운데 이제 댓글 활동 부분은 상당히 밝혀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정원의 이거와 사실 댓글 활동과 거의 동면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예. 국정원의 그 활동 부분은 안 드러났어요. 예. 저는 그것을 팔 수 있는 어떤 한 계기는 될 계기가 거다 이렇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그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도 민주의식이 높은 국민임이 이미 지난 촛불 때 입증이 됐습니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최순실 이 네 분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미숙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